글로벌 소식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여세린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은 무슨 소식인가요? 네, IMF가 재미있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MF가 재밌는 보고서도 발표해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죠.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의 찬반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데요. IMF는 마이너스 금리가 수요를 증가시키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 제목이 마이너스 금리의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영향의 근거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옮겨가고 네. 기업들은 자금 조달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네.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뭐 가는 게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은 네. 반대로 이제 여기서 근데 말하는 위험자산이 대부분 마이너스 금리한 국가들이 지금 보면은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면요. 예, 그래서 아마 위험자산이 오른다라고 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긍정적이기만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너스 금리 하는 이유 자체가 경기도 좀 부양하고 물가 특히 이제 디플레를 막아서 인플레를 유발하고 그런 효과보다는 부동산만 올라가는데 이게 뭐 긍정적이다라고. 서브프라임 사태 다시 생각나게 만든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아니 근데 뭐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해서 좀 경기가 좀 살아나 주면 워낙 경기가 침체돼 있으니까 그러면 뭐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윤여섭 연구원. 근데 돈이 그쪽으로 가기는 제대로 가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일부 그 북유럽 국가라든지 예. 이런 쪽 보시면은 최근에 뭐 스웨덴의 성공 케이스를 빼고 나면 뭐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예. 노르웨이도 지금 사실은 조금 유가가 안 좋아서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타격을 받았고 대표적으로 스위스도 그런데 네. 그 마이너스 금리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어마하게 또 채권이에요. 채권 금리들이 그들 국가들 마이너스 폭을 계속 깊혀가면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2년짜리 채권이 마이너스 1%까지 가 있습니다. 금리가. 그러면 가격이 예를 들면 101원이 됐다. 100원짜리가.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원금하고 이자를 다 합쳐도 지금 사는 가격보다 못 돌려받는 거죠 궁극에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가 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위험 선호 쪽으로 돈이 흐르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고요. 일부 이제 부동산 가격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출 여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좀 탄력을 받고 있는데 앞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스웨덴 같은 경우만 조금 그 부동산 증가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파른 모습이고 나머지 쪽은 조금 부침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또 환 약세를 유도하면서 이제 환율 전쟁의 그 근본으로 수출 쪽이 좀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일본도 이번에 그 케이스를 보여줬잖아요, 사실. 수출이 그렇게 썩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금리 자체로 지금 위험 선호 쪽으로 확실히 옮겨갔느냐에 대한 유로존이 지금 사실 마이너스 금리 시작하고 증시는 오히려 그 올해 마이너스 금리 얘기 꺼내기 더 폭을 확대하기 전보다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유로화도 그렇게 약세를 많이 유도를 못했고요.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가서 쫄딱했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그 일본 은행의 정책 신뢰도에 금이 가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그죠? 예. 그 EU 마이너스 금리도 효과가 생각보다 좀 덜한 것 같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즐거운 보고서를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나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요 우리 결론적으로. IMF는 경제학을 지키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사실?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다음 질문.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의 한계를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IMF 보고서 이론에 따르면 소비가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소비가 위축될 거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또 독일 부총리는 ECB의 초저금리 정책이 결국은 근로자와 연금 생활자와 같은 사회 약자들 착취하는 행위라고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가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옛날에 한국은행도 그 금융안전보고서에서 요 이슈를 하나 꺼냈던 게 우리나라 마이너스 금리를 하지 않았지만 사상 최저 금리를 들고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예금 가계 자산에서 예금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저축자의 부를 대출자로 이전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사실. 그래서 좀 어려운 대출자들이 좀 거기서 이제 자극을 받아서 뭐 좀 경기가 활성화되면 있는 자인 저축자들이 조금 희생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취지인데, 근데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노후를 대비해야 될 고연령층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뭔가 캐시카우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나올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안전한 예금이라든지 연금 상품에 돈을 넣어가지고는 그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죠. 그걸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해야 되는 저축의 역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리 핑크라든지 빌 그로스도 레리 핑크 의견에 동조하면서 얼마 전에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IMF가 꺼내놓은 의견에 가장 좀 대립되는 그런 요인으로 보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개인들한테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국가들이 개인들의 예금도 마이너스를 하고 대출도 마이너스를 다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보면. 예, 그러니까 뭐 이 지준이라고 하죠. 이제 은행 금융기관 간에만 적용을 대부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가 자꾸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저축을 하느니 에이 써버리자 뭐 이렇게 돼야 되고, 아니면은 뭐 이제 빚 내서 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소 내리면서 빚을 내서 써버리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점차 예금하는 사람은 어렵다고 이자 안 준다니까는 그럼 더 이렇게 안 쓰게 되고요, 보면은. 그렇다고 대출하는 사람들한테도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를 적용을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반적으로 소비를 좀 그러니까 심리 자체를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출 받아가지고 또 그게 또 부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또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오죽하면 그리 갔겠냐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이 불쌍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써볼 만큼 정책을 써보고 마지막 카드로 이제 꺼내드는 셈이 된 거고, 그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그 위중한 사람한테 독약 사약 같은 걸 이렇게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그 잠깐 살릴 수 있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부작용이 클 것 같은데, 그래도 예를 해서 잠깐이나마 죽는 거를 조금 이렇게 뭐 막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정도를 좀 기대를 하고 최후의 방법을 쓴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의 긍정적 효과는 별로 안 나오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IMF가 이런 자료를 낸 이유는 이것도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정말 아무라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을 쓰면서 이 정책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를 이제 크게 할 거냐가 그렇죠. 예,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고, 국가별로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결국은 대출자가 우위냐 예금자가 우위냐, 만약에 한 국가로 봤을 때 예금자가 우위인 국가들에게는 마이너스 금리가 오히려 부정적이겠죠. 소비를 더 줄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대출 활동이 활발하고 조금 뭔가 경기가 그래도 활력이 있는 그런 국가들에게는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가 활발한 경제가 마이너스 금리 관리가 대체로 없죠.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 이런 거를 지금 유럽이 쓰고 있으니까 네. 유럽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조금 기대했던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그 거시 경제의 소비론을 딱 놓고 지금 얘기들을 한 건데, 오히려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한 독일, 뭐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은 대체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나라들이거든. 그런 나라들은 악영향이 와요. 일반적으로. 뭐 미국 같은 나라는
긍정적인 영향이 오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고 인구 구조마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가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그건 나라마다 다 다른 거고 종합적으로 보면 좀 큰 나라들이 미국, 독일,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좀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좀 상대적으로 효과는 좀 안 좋은 쪽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거 버냉키 시절에 검토도 했는데도 궁극적으로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가장 조건이 좋은 미국이 안 했는데 그렇지. 조건이 나쁜 나라들이 하면서 지금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에 역풍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는 일단은 지금까지 평가는 뭐 나중에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완, 언컨벤셔널하게 막 양적완으로 가는 게 사실은 답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쪽이든 간에 네, 양적완으로 가는 게. 자, 하여간 자 나도 질문이 하나 있어요. ECB가 그 이제 의사록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했더니 예치금 리저브의 그 유통 속도가 빨라졌다. 그 벨러시티 오브 리저브가 빨라졌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효과가 이제 좀 먹혀 들어간다. 유동성 함정에서 오히려 벗어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 평가를 그렇게는 했는데, 근데 또 동시에 마이너스 금리가 그 은행권 수익성을 악화시킨다고 하는 일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별로 악화시키지 않더라라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 맞아요? 누가 좀 얘기를 자신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은행의 수익성이 안 나빠지는 거 맞아? 그 도이치뱅크의 이제 그 후순위채 논란에도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은행 유럽 은행들이 수익성이 나빠져서 됐다는데 그건 또 아니고 막 이렇게 논란이 계속 있는데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 ECB가 마이너스 금리도 했지만은 저는 이번에 ECB가 한 정책 중에서는 그 TLTRO 뭐 시즌 2라고 표현하면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분명히 마이너스 금리 자체는 그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ECB도 그렇고 뭐 스웨덴 이런 은행들마다 보니까는 다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이게 그 뭐 무조건적으로 예금이나 대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를 다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중 금액마다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이제 등급을 나눠 가지고 예, 어느 정도만 이렇게 은행 수익성이 안 나빠지게끔 안전장치도 해놓은 나라들도 있고 한데요. 그래도 크게 보면은 결국은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 자체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 TLTRO2를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그런 좀 부정적인 효과를 약간 상쇄하는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대출을 해주고 또 대출을 해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이 은행권한테 가산점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돈을 빨리 돌게끔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을 빨리 돌게 한 건 맞는 것 예. 같다. 근데 금리를 마이너스로 하면 예대금리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은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가? 그 폭이 그대로 그 패러럴하게 움직이면 문제가 없는데 네. 근데 보통 그렇게 줄기 시작하면은 대출에 대한 탄력도라든지 이런 거 규제도 같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대 마진이 떨어지게 되고요. 아, 그래요? 아주 심플하게 은행주 주가랑 유럽 금리랑 그 차트를 그려놓고 보면 방향성이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의 방향성에 따라서 은행의 실적이 좌우된다라고 보는 게 예. 사실은 맞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정책을 시행해 놓고 그게 이제 자기네 또 수족과 같은 은행들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보조적인 장치로 TLTRO2를 도입하고 예치금의 초과 지준의 마이너스 페널티를 주는 대신 TLTRO를 하면은 오히려 이걸 대출을 해도 경력금으로 마이너스 금리만큼을 이자를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 장치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도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을 염려한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금리와 은행주의 주가가 같이 움직인다는 부분은 분명히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긴 아니라고 우기잖아. 지금. 일단은 아니 IMF의 아까 그 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네. 중앙은행은 지금 자기네들이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라는 걸 입증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아, 우린 잘하고 있어. 예, 우리는 절대 우리는 너네들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입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그렇지. 이슈인 것 같아요. 우리 나 잘못하고 있어 그럼 잘 잘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 이제 D가 없으니까요. 근데 일본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잘해놓고? 구로다 일본이요? 총재 쪽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통화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카드를 쓰고 해서 이제 쓸 게 없으니까 금기된 마이너스까지 간 거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뭐 통화유통 속도와 관련해서 본원 통화 늘렸지만 이게 시중 유동성 연결 안 되고 다시 은행이 중앙은행 다시 쌓아버리니까 니네 쌓지 마라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이거 대출해야지 왜 여기다 쌓냐 이제 이런 측면이잖아요. 네. 근데 ECB처럼 단순히 페널티만 주는 게 아니라 니네가 정말 대출하면은 인센티브도 줄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이제 긍정적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죠. 근데 일본은 그런 긍정적인 인센티브가 없이 그냥 마이너스만 되다 보니까 네. 그 효과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강한 정책을 썼다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더 강한 완화책을 들고 나오니까 통화 전쟁에서 밀려버린 거고. 그래서 일본 BOJ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처하죠. 그래서 정책의 타겟하고 수단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해가지고 BOJ가 다시 나와야 기대했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까지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좀 전략적 실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시장의 주도권을 이미 완전히 잃은 거 아니에요? 일본은 보니까 엔화가 뭐 사정없이 추락을 하던데 환율이. 근데 사실 저는 BOJ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얘도 아직 그 어떤 회심의 한 방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심의 한 방을 준비하고 네. 있다. 뭐 그건 봅시다. 난 이번에 하여튼 BOJ가 너무 섣불리 덤빈 거 아닌가. 그래서 BOJ가 많이 이제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회심의 한 방이 있는지를 한번 기대해보고 연내에 안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책임을 시도를 할 텐데 효과될지 모르겠어요. 네, 책임을 하여튼 뭔가 준비를 추궁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있습니다. 가서. 네, 알겠습니다. 무슨 여세현 리포터?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 한계를 지적을 해주시는데 네, IMF는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네,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주간 전망대 외신 인사이드까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